포항 최 씨 가문이 우리 집안이다 어떤 집안인지는 알아야지. 며느리 네가 뭘 알겠냐. 꽃이나 만지던 주제에. 꽃이나 만진다며 며느리를 무시하고 있는 이 남성은 포항 최 씨 가문의 50년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가부장적인 시아버지입니다. 이 집 며느면 철이 뭔지는 알아야지. 세상 물정 모르고 꽃 팔아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이나 아느냐? 분수를 알아야지. 시아버지는 철을 모르는 사람은 이 집 식구가 아니라며 며느리에게 꽃 팔아서 세상이 돌아가는 줄 아느냐며 구박합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구박과 무시에도 굴하지 않고 굳은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또 매일 새벽 꽃을 고르고 물을 갈고 줄기를 다듬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무시해도 별 대응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이어나갔습니다. 남편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이 그를 더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지켜주는 것이 아닌 아내의 모욕을 지속적으로 방관하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결국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남편 모두 무시하던 며느리가 빈손으로 이혼한다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져가는 것은 서류에 적힌 어떤 것보다 훨씬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꽃집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꽃 향기를 씻어내고 이 나라 철강 산업의 심장이라 불린 집안 포항 최 씨 가문을 무너뜨리기 위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한 여성, 이 여성은 3년 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모든 배신은 한 사람의 설계였습니다. 그 여성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이 여성은 대체 누구이며 3년 전부터 준비한 설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최 씨 집안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하고 싶은 이야기나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와 힐링이 될 수 있습니다. 포항의 새벽은 언제나 같은 냄새로 시작됩니다. 쇠가 타는 냄새, 용광로에서 피어오르는 열기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도시 전체를 덮어버리는 그 냄새. 사람들은 그 냄새에 익숙해져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냄새를 밤 냄새라고 불렀습니다. 먹고 사는 냄새, 살아남는 냄새. 하지만 그 냄새 안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자존심이 눌어붙은 냄새, 수십 년 동안 쌓이고 쌓인 고집과 권위가 철판 위에서 함께 달궈지는 냄새였습니다. 그 집안은 바로 그 냄새로 대를 이어먹고 살았습니다. 포항 최 씨 가문,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철강 명문가, 한국 산업화의 물결 위에서 누구보다 먼저 자리를 잡고 누구보다 깊이 뿌리를 내린 그 집안은 철을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가문의 정체성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집안의 며느리였습니다. 이름은 윤서아, 나이는 36, 고향은 전주, 직업은 꽃집 주인.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꽃이나 만지던 애, 시어머니가 나를 소개할 때 항상 쓰던 표현이었습니다. 딱히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꽃을 만졌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시장에 나가 직접 꽃을 고르고 물을 갈고 줄기를 다듬고 색을 배치했습니다. 꽃의 향기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꽃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낮의 일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꽃집에 불이 꺼지고 마지막 손님이 돌아가고 거리가 조용해지는 그 시간이 되면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꽃 향기를 씻어내고 냉장고 뒤에 숨겨진 문 앞에 섰습니다.
일반 냉장고처럼 보이는 그 문은 특수 잠금 장치로 고정되어 있었고 나만이 아는 방식으로만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꽃집의 세계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여러 대의 모니터, 그 화면들 위에서 숫자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철거래 가격, 제철소별 가동률, 전국 물류 이동 경로, 원자재 수입 현황, 계약 이행 상태, 그리고 가장 중앙의 대형 모니터에는 대한민국 철강 공급망 전체를 보여주는 지도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그 지도 위에서 빛나는 점들은 살아있는 철의 흐름이었습니다. 어디서 철이 생산되고 어디로 흘러가고 어디서 막히는지 그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앞에 조용히 앉아 화면들을 훑어보며 오늘의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포항이네. 그 말은 단순한 지역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움직여야 할 방향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철강시장은 겉보기에 거대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시장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지배하게 됩니다. 나는 그 패턴을 읽는 법을 오랜 시간에 걸쳐 익혔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혼자였고 혼자서 배웠습니다. 밤마다 이 지하 공간에서 숫자들과 씨름하며 패턴을 분석하며 흐름을 예측하며 천천히 그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의 철이 어디로 흘러갈지 내가 먼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하 공간에서 몇 시간을 보낸 나는 다시 문을 잠갔습니다. 냉장고는 평범한 냉장고로 돌아왔고 꽃집은 다시 꽃집이 되었습니다.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꽃에 물을 주면서 천천히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 오래지 않아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번호였습니다. 서아야, 오늘 밥은 몇 시야? 나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12시 반쯤 가겠습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꽃 한 송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노란 프리지아였습니다. 그 향기는 달콤하고 섬세했습니다. 포항 최씨 가문의 대문을 내 손으로 두드리게 되었던 그날로부터 7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사랑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남편 최준혁은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집안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부드러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나도 그 부드러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가문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고 그 무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어깨 위에서 나를 짓누르는 방향으로 점점 더 거세게 작동했습니다. 포항 최씨 가문의 대표, 시아버지 최강호. 이 사람을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며 아직도 현장에서 잔뼈가 굵었던 시절의 기운을 몸에 담고 사는 사람. 그는 철강 산업이 한창 호황이던 시절의 젊음을 바쳤고 그 시절의 방식이 지금도 최선이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그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그 말을 통해 자신의 결정을 언제나 정당화했습니다. 숫자보다 감, 데이터보다 경험, 계약서보다 악수. 그것이 최강우 회장의 방식이었고 그 방식으로 그는 지금까지 살아남아 왔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철강 시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감과 경험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가 시장을 지배하고 공급망이 곧 권력이 되고 물류의 속도가 생존을 결정하는 시대가 된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최강우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겠지만 어쨌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았고 시장은 계속 변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나는 포항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한옥과 현대식 건물이 뒤섞인 그 집은 가문의 역사를 상징하듯 오래된 것과 새 것이 묘하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나는 며느리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표정을 부드럽게 하고 걸음을 조금 늦추고 목소리를 한 톤 낮췄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손을 씻으며 재빠르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냉장고 안재료들, 오늘 시아버지의 기분, 시어머니의 표정, 이 모든 것들이 내게는 전략 정보였습니다. 서아야, 밥.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안채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갑니다, 어머니. 나는 대답하며 능숙하게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생선을 굽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하나씩 꺼내 배치했습니다. 내 손에서 꽃향기가 사라지고 다시 생선 냄새와 된장 냄새가 배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위장이었습니다. 완벽한 며느리의 냄새. 식탁에 앉은 시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밥이 차려질 때까지도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는 듯한 그 태도는 수십 년의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밥상이 완성되고 내가 자리를 잡자 그가 신문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철이 말이야, 질이 점점 떨어져. 예전 같지 않아. 우리 때는 철 하나를 만들어도 정성이 달랐거든. 지금은 다들 원가 절감이니 효율이니 하면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내 눈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철의 흐름이 이미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그가 한탄하는 시장의 변화가 사실은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변화라는 것을.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아버님. 점심이 끝나고 시댁을 나온 나는 곧바로 당진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당진, 대한민국 철강 산업의 또 다른 중심지이자 내가 오래전부터 조용히 관리하고 있던 공급선이 있는 곳. 2시간 가까이 달려 도착한 당진의 야적장은 광활했습니다. 거대한 철 스크랩 더미들이 끝도 없이 쌓여 있었고 대형 크레인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장 책임자 박 실장이 나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나를 볼 때마다 항상 약간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떤 존재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님, 오늘 물량 최종 확인됐습니다. 나는 야적장 전체를 한번 훑어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유지.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늘의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꽃을 파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장에서 라인을 쥔 사람이었습니다. 철 스크랩이 어느 제철소로 들어가고 어느 업체가 수주를 받으며 어느 경로로 물류가 흘러가는지 그 흐름의 상당 부분이 내 결정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포항 최 씨 가문도, 시아버지도, 남편도. 그들 눈에 나는 그저 전주 출신의 조용한 꽃집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내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당진에서 돌아오는 길,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운전하면서 오늘 하루를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5해 가까이 걸린 준비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며느리로 이름 없이 지워져가는 존재로 사는 것이 두려워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것은 두려움에서 분노로, 분노에서 의지로, 의지에서 계획으로 차곡차곡 진화했습니다. 나는 이 가문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나는 단지 내가 가진 것을 돌려받고 싶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전주의 꽃집으로 돌아온 나는 불을 끄고 냉장고 뒤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 공간의 모니터들이 오늘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래된 노트였습니다. 첫 장부터 빼곡하게 적힌 숫자와 이름과 날짜들. 그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획의 지도였습니다. 나는 오늘 날짜를 적고 짧은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트로이 목마 투입 완료. 펜을 내려놓으며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트로이 목마. 그리스 신화 속 그 목마는 아름다운 선물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적군의 병사들이 가득 숨어 있었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나는 이 집안의 아름다운 며느리로 들어왔지만 내 안에는 이미 이 가문의 심장을 향한 계획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획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눈을 뜬 나는 다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지도 위에 빛나는 점들이 오늘도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철의 흐름, 돈의 흐름, 권력의 흐름. 그것은 모두 이어져 있었고 나는 그 연결고리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포항의 새벽은 언제나 같은 냄새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새벽의 공기 속에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른 냄새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타는 냄새도, 자존심이 눌어붙는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무너지기 전에 나는 냄새였습니다.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나는 이미 내부까지 심어 놓았습니다. 사람을 믿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나는 오래전부터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보다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지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서아, 꽃집 며느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여자. 나는 그 이름 뒤에서 5년 가까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필요한 마지막 조각을 이 집안 안으로 들여보낼 때가 왔습니다. 강유진이 처음 그 집에 들어온 날을 나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날은 늦가을이었습니다. 포항의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고 바람은 차고 건조했습니다. 최 씨 가문의 사랑채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사업 관련 자리였고 나는 의뢰 그렇듯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리는 역할로 불려나가 있었습니다. 강유진은 그 자리에 남편의 새 비서로 소개되었습니다. 짧은 검정 재킷, 정갈하게 정돈된 머리, 또렷하고 자신감 있는 말투. 그녀는 분명 이 자리를 위해 준비해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단지 그 준비가 남편이 아닌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만 다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한번 훑어보며 눈을 가늘게 찌푸렸습니다. 오래 살아온 여자의 직감이 무언가를 감지한 눈빛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보며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예상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무표정한 얼굴로 상 위에 국그릇을 올려놓으며 그저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 자연스러움이야말로 가장 정교하게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이 집에 들여보낸 사람이 나였으니까. 강유진, 그녀와 내가 처음 만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작은 무역회사의 사무직 직원이었습니다. 숫자에 밝고 관찰력이 뛰어나며 무엇보다 자신의 능력에 비해 너무나 낮게 평가받고 있다는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실력은 있지만 아직 자신의 가치를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는 사람, 방향만 잡아주면 어디든 칼처럼 꽂힐 수 있는 사람. 첫 만남은 우연을 가장했지만 물론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작은 카페, 옆자리, 떨어뜨린 서류, 그리고 도움을 주는 척한 대화의 시작. 3번의 만남이 지나자 나는 그녀의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무 데이터를 보는 눈이 탁월했습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읽어내는 능력. 그것은 훈련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감각이 필요한 영역이었습니다. 나는 그 감각을 가진 사람을 이제야 만난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철강 시장의 흐름을 읽는 법, 다음으로 공급망 데이터를 분석하는 법, 그리고 기업 내부의 재무 구조가 어떻게 권력과 연결되는지 강유진은 빠르게 배웠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그녀는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넘어서 스스로 더 깊이 파고들었고 내가 보지 못했던 각도에서 데이터를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강유진이 나를 따르게 된 데에는 단순히 능력만이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일했던 아버지를 일찍 잃은 과거, 그리고 그 뒤로 홀어머니를 부양하며 어렵게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질 뻔했던 경험. 나는 그 위기의 순간에 우연히 곁에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우연인 척 곁에 있었습니다. 작은 도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은 그녀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처음으로 진심으로 알아봐준 사람, 아무 조건 없이 손을 내밀어준 사람, 그것이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진심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인정이 순수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점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강유진을 최 씨 가문 안으로 들여보내는 과정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작정 들여보내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이 집안에서 신뢰를 얻어야 했습니다. 특히 남편의 신뢰를. 그래서 나는 먼저 그녀의 경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가 관리하고 있는 여러 회사들을 통해 그녀의 이름이 업계에서 자연스럽게 오르내리도록 했습니다. 뛰어난 재무 감각을 가진 젊은 여성 전문가. 그 이미지가 만들어지자 남편이 먼저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치 처음 발견한 것처럼. 그것도 내가 계획한 흐름이었습니다. 강유진이 소개된 그날,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진 뒤 나는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며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 나는 아주 천천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꽃집으로 돌아와 지하 공간에 앉은 나는 통신을 연결했습니다. 암호화된 채널, 미리 약속된 방식. 들어갔어요. 수화기 너머로 강유진의 목소리가 낮고 차분하게 들려왔습니다. 장부 접근 가능해요. 생각보다 보안이 허술해요. 회계팀 담당자가 승인하면 바로 볼 수 있는 구조예요. 나는 잠시 생각한 뒤 천천히 말했습니다. 속도 줄여. 너무 빨리 들키면 의미 없어. 신뢰부터 쌓아.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짧은 통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교신이 이 작전의 핵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강유진이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장부를 빼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그 전에 그녀는 이 집안 안에서 완전히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남편의 최측근으로, 시아버지의 눈에 띄는 유능한 직원으로. 그 과정이 충분히 무르익어야 진짜 작전이 실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몇 달이 지나면서 강유진은 예상보다 더 완벽하게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업무적 신뢰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느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계획한 것이기도 했고 내가 피하지 않기로 결정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결정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빠져들도록 내버려 두느냐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은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남편이 강유진에게 끌릴수록 그는 나를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를 이미 잃은 사람처럼 여기며 내가 무엇을 하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강유진의 존재에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집안의 여자 어른들은 이런 상황에 눈이 밝습니다. 그녀는 강유진을 볼 때마다 표정이 굳었고 나를 볼 때마다 미묘한 안도와 무시가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안전하다. 위험한 건 저 여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생각을 굳이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그 오해가 나를 지켜주는 방패이기도 했으니까요. 한편 강유진은 서서히 가문의 재무 구조 안으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최 씨 가문의 사업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철강 사업 외에도 여러 개의 위성 업체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고 그 연결고리들 사이에서 상당한 금액이 불투명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구조를 이미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지만 완전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내부 장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강유진에게 맡긴 핵심 임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차려주고 차를 끓여주고 조용히 곁에 앉았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이번 국책 사업 납품건 밀어붙이겠다고 하시더라. 물량도 크고 금액도 크고 잘못되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데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나는 내심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지만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국책 사업 납품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공략 지점으로 설정해둔 바로 그 사업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사업이 가문의 마지막 도약이 될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어떻게 끝날지를 내가 그 끝을 설계하고 있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다시 지하 공간으로 내려갔습니다. 모니터들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도 위에 한 점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포항, 모든 것이 시작된 곳,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날 곳. 나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그 배신은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나의 설계였습니다. 그 여자는 배신자가 아니라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무기는 이제 완전히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두 종류의 비밀이 있습니다. 숨겨진 비밀과 보여주기 위한 비밀. 숨겨진 비밀은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하지만 보여주기 위한 비밀은 내가 원하는 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나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핵심은 철이었습니다. 철강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품질이라고 대답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품질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말해야 더 정확합니다. 철의 품질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봐도 알 수 없습니다. 표면이 매끄럽고 색이 선명하면 좋은 철처럼 보이지만 진짜 품질은 그 내부에 있습니다. 분자 구조, 배합 비율, 가열 처리 과정,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철의 실제 강도와 내구성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결함이 드러나는데 때로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나는 그 시간을 나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시아버지 최강우가 이번 국책 사업에 들어갈 납품 물량을 확정한 것은 지난 봄이었습니다. 그는 그 결정을 할 때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사업 얘기를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이미 그 결정이 이루어지기 훨씬 전부터 그 물량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당진에서 올라오는 철 스크랩, 그것을 처리하는 재련 과정, 최종 납품 전 품질 검사 방식, 이 모든 것을 나는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급선의 상당 부분이 이미 내 손 안에 있었으니까요. 당진의 야적장으로 다시 향했던 날, 나는 평소와 다른 지시를 박 실장에게 내렸습니다. 그날 야적장은 늦은 오후였고 붉은 노을이 거대한 철 더미 위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박 실장은 내 지시를 듣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거 배합 비율이 기존이랑 다른데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게 포인트야. 그는 무언가 더 물으려다 내 눈빛에서 더 이상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나와 일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말하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는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설계한 것은 단순히 나쁜 철을 납품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쉽게 들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것은 훨씬 정교한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철, 표준 검사를 통과하는 철, 규격에 맞는 철, 하지만 특정 온도 조건 아래에서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도록 설계된 철이었습니다. 그 균열은 납품 직후에는 어떤 검사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설치되어 실제 환경에 노출되기 시작하면 서서히 그 내부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수축이 일어나고
그 수축이 반복되면서 내부의 미세 균열이 조금씩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정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구조물은 예기치 않게 취약해집니다. 이 계획을 세울 때 나는 수개월에 걸쳐 자료를 모았습니다. 금속공학 관련 논문들, 구조물 결함 사례 연구, 온도와 금속 피로 사이의 관계. 나는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전문가만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외부 전문가에게 익명으로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설계였습니다. 단 실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공급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나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납품 물량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 직접 야적장을 방문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현장에 나온 노인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위풍당당했고 철더미 앞에서 그의 눈은 살아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준비한 샘플을 손으로 직접 만져보며 두드려보고 눌러보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거다. 이게 진짜 철이다. 요즘 시중에 놔두는 것들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 정도 품질이면 어떤 사업에 납품해도 문제없지. 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전해 들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그 순간에는 나도 분간이 안 됐습니다. 그는 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눈을 멀게 했습니다. 자신이 만지는 철이 이미 내 손에 의해 변형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계획을 세우면서 나는 딱 한 가지를 반드시 지키기로 스스로와 약속했습니다. 사람이 다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 철이 납품되는 사업을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그 구조물의 하중 계산, 실제 운용 환경, 사람이 직접 접촉하는 부분인지 내가 설계한 균열이 발생하더라도 인명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방식으로 나는 철저하게 계산했습니다. 목표는 최 씨 가문의 신용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량이 최종적으로 포항으로 들어간 날 나는 꽃집에서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하게 들어왔고 꽃들이 그 빛 속에서 조용히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오랜만에 꽃집 의자에 앉아 꽃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획하지 않은 시간, 계산하지 않는 시간, 그냥 꽃과 함께하는 시간. 나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나는 다시 이렇게 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이미 다시는 단순하게 꽃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강유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을 겨우 억누른 것처럼 들렸습니다. 재무장부 전체 구조 파악 완료했어요. 위성업체 연결망이랑 자금 흐름까지 전부 정리됐어요. 보내드릴게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잘했어. 그런데 아직 쓰지 마. 때가 될 때까지 가지고 있어. 언제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알려줄게. 전화를 끄는 나는 천천히 노트를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계획들, 날짜들, 이름들. 나는 그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줄을 추가했습니다. 물량 투입 완료, 장부 확보, 타이밍만 남았다. 그들이 자랑하던 철이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 퇴장에는 기술이 있습니다. 배우가 무대를 떠날 때 어떻게 떠나느냐가 다음 장면을 결정하는 것처럼 나의 퇴장은 모든 계획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언제, 어떤 모습으로 떠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그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남편 최준혁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그는 오랜 침묵 끝에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아야,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지금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너도 그렇게 느끼잖아. 나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 안에는 죄책감과 해방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죄책감은 나를 향한 것이었고 해방감은 강유진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오랜 시간 기다려왔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그렇게 대답했을 때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발하거나 울거나 매달리는 반응을 예상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이 집안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꽃이나 만지던 여자, 조용하고 수동적인 며느리, 그런 사람이 이혼 이야기에 침착하게 동의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혼하자. 그 세 글자가 나왔을 때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말을 잃었고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완벽하게 평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냉정했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빈손으로 나가는 거야?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겠느냐?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겠느냐?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조용히 사라져 주겠느냐는 확인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네. 그녀의 표정이 눈에 띄게 풀렸습니다. 나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안도, 자신감, 그리고 약간의 경멸. 저 여자는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야. 그 생각이 그녀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는 자리, 가문의 법무 담당자가 와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두꺼운 서류였습니다. 재산 분할 포기, 위자료 청구 포기, 향후 법적 이해 제기 포기, 모든 항목에서 내가 포기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서류를 나에게 내밀면서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아야, 정말 이렇게 나가도 괜찮아? 나는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서. 나는 서류를 받아들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져가는 것은 이 서류에 적힌 어떤 것보다도 훨씬 값진 것이었으니까요. 도장이 찍혔습니다. 잉크가 마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전환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5년의 기다림, 5년의 준비, 5년의 연기, 그 모든 것이 이 도장 하나로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댁을 나오면서 나는 마지막으로 그 집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높은 담벼, 오래된 기와
이 집은 분명 견고해 보였습니다. 수십 년의 역사와 권위를 담아낸 그 외형은 쉽게 흔들릴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견고해 보이는 것이 가장 먼저 무너진다는 것을. 그것은 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표면이 완벽할수록 내부의 균열은 더 오래 숨어 있다가 한 번에 터집니다. 나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전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라디오를 켜지 않았습니다. 음악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요한 차 안에서 혼자 운전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다음 단계가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이혼이 공식화되면 가문 안에서 나를 주목하는 시선이 사라집니다. 며느리가 떠난 자리에서 사람들은 다른 것들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유진의 역할이 더 강화되고 시아버지는 더 국책 사업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그 틈에서 내가 설계한 것들이 하나씩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봄에 심은 씨앗이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전주에 도착해 꽃집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꽃들은 신선했습니다. 냉장고 속에서 잘 보관된 꽃들이 문이 열리자 향기를 내뿜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꽃들을 정리하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냉장고 뒤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 공간, 모니터들, 살아있는 숫자들. 나는 자리에 앉아 강유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혼 완료. 이제부터 속도 올려도 돼.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어요. 준비됐어요. 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계획표, 날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날짜 옆에 짧게 표시를 했습니다. 퇴장 완료. 그리고 다음 날짜 옆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작. 그녀는 떠난 것이 아니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퇴장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무대에 막이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라진 며느리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완벽한 시작이었습니다. 폭발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불꽃이 터지는 것처럼 한 번에. 그것이 계획이었습니다. 하나씩 일어나는 일들은 수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같은 순간에 터지면 아무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설계했습니다. 이혼 후 2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전주의 꽃집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손님에게 꽃다발을 만들어주고 새로 들어온 화분들을 정리하고 작은 화병들에 물을 갈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나는 이혼한 뒤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간 여자였습니다. 아무런 복수도 하지 않고 아무런 소란도 피우지 않고 그저 꽃과 함께 살아가는 여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좋았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눈이 떠졌습니다. 마치 몸이 오늘이 보통 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천천히 커피를 내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전주의 아침은 맑았습니다. 한옥 지붕 위로 부드러운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이다. 강유진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 안에 어떤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움직였어요. 지금 포항 현장 가고 있어요. 나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알겠어. 연락 기다릴게. 전화를 끊은 후 나는 꽃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동안 그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일어날 일들을 머릿속으로 하나씩 그려보면서 포항에서 먼저 터진 것은 물량 문제였습니다. 최 씨 가문의 협력 공급사들이 일제히 납품을 중단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공급사들이 동시에 계약 이행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 배경에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나였다는 것을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공급사들은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관계를 맺어온 곳들이었습니다. 꽃집 며느리가 아니라 공급망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관계가 지금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포항 현장에서 두 번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새로 완공된 구조물에서 균열이 발견되었습니다. 국책사업 납품 철강, 그것의 일부에서 예상치 못한 미세 균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예상치 못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그 균열이 언제쯤 드러날지까지도 계산해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오차는 사흘이었습니다. 계획보다 사흘 빠르게 드러났지만 그것은 내 계산 범위 아니었습니다. 포항 현장이 뒤집혔습니다. 담당자들이 사방으로 전화를 돌리고 상위 보고가 올라가고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최강우 회장은 보고를 받는 순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직접 확인한 물량이야. 내가 손으로 만져봤다고. 그의 옆에 있던 임원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물량을 확인한 것도 납품을 결정한 것도 회장 본인이었으니까요. 그 결정을 되돌릴 방법도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릴 방법도 없었습니다. 최강우 회장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그 위풍당당함이 한 번의 균열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이 그랬듯이 그때 강유진이 걸어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는 평소와 다른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최준혁의 비서로서의 그 조심스럽고 겸손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임무를 완수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을 천천히 바라보더니 최강우 회장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회장님, 그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굳어버렸습니다. 최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리고 강유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시하신 대로 재무장부 전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계약 서류 전체와 위성업체 연결 자금 흐름도 정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필요하신 곳에 제출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정적이 깔렸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최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 누가 지시했다고? 내가 그런 지시를 한 적 없어. 강유진은 천천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다만 명확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웃음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작고 미소라고 부르기엔 너무 차가운 그 표정. 최준혁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았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강유진은 그 순간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 처음 발을 들였던 날, 능력을 증명해도 여자라는 이유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출신이 변변찮다는 이유로 번번이 묵살당했던 날들, 최준혁이 그녀의 보고서를
검토도 하지 않고 덮어버리며 한마디 던졌던 그 순간, 이런 건 그냥 내가 결정할게. 그 말이 얼마나 오래 그녀의 안에 남아 있었는지를 이 남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던진 말들이 어떤 사람의 안에서 얼마나 오래 살아남는지를 이 사람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집안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내뱉은 말의 무게를 단 한 번도 재어본 적 없는 사람들. 강유진이 윤서아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내 능력, 내가 봤어.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화려한 약속도 거창한 제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봤다는 말. 하지만 그 말이 강유진의 5년을 바꿨습니다. 알아봐 준다는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최준혁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강유진은 처음부터 적이 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강유진은 마지막으로 그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떨고 있는 그 손을, 하얗게 질린 그 얼굴을,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이구나.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후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끝이었습니다. 자신이 오래 참아온 것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그 조용한 감각. 강유진은 그것을 느끼며 다시 한번 아주 살짝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번엔 최준혁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네, 저도 알아요. 저에게 지시를 내린 건 다른 분이에요. 회의실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배신은 한 사람의 설계였습니다. 것이 터진 그 순간에도 나는 전주에 있었습니다. 꽃이, 봄 햇살, 꽃향기, 포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실시간으로 알고 있었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진짜 주인공은 가장 늦게 등장하는 법이니까요. 강유진에게서 마지막 확인 메시지가 온 것은 오후 2시였습니다. 전부 공개했어요. 이제 들어오세요. 나는 가게 문에 잠시 자리 비움, 팻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랐습니다. 포항까지는 2시간 반. 그동안 나는 오늘 할 말들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대본은 없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꺼내는 방법만 생각하면 됐습니다. 포항에 도착한 나는 최 씨 가문의 본사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나를 알아본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이혼한 전 며느리가 이 상황에 나타났다는 것이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나는 그 표정들을 지나쳐 곧장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최강우 회장과 최준혁 시어머니 그리고 회사의 주요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유진이 가져온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숨막혔습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꽂혔습니다. 나는 문을 닫고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 최강우는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눈빛,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감지했지만 그 중심에 나라는 사실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 한마디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님이 말하던 포항의 정신, 50년의 철공 역사, 그 자부심은 진심이에요. 아버님이 이 사업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도 알아요. 나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자부심 박물관에 기증하세요. 정적?
회의실 안의 공기가 그 말 한마디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강우 회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계속했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명예가 아니라 계약서랑 물류가 움직입니다. 감으로 철을 고르는 시대가 아니에요. 데이터가 공급망을 지배하고 공급망이 기업의 생사를 결정해요. 아버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시는 동안 이 회사의 심장은 이미 다른 사람 손에 있었어요. 최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아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내가 사랑했던 사람, 아니 사랑했다고 믿었던 사람,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5년이에요. 5년 동안 나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면서 동시에 이 시장을 공부했어요. 아무도 내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내가 공부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 5년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어요. 나는 다시 시아버지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아버님이 버린 건 며느리가 아니에요. 이 회사 심장이에요. 그 말이 끝났을 때 최강우 회장의 표정이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그 얼굴이 철처럼 단단하다고 모두가 믿었던 그 표정이 지금 내 앞에서 조각조각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야? 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부터는 아니에요. 처음엔 그냥 살아남고 싶었어요. 이 집안에서 사람으로 취급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후회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인정인지 아마 그녀 자신도 모를 것이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말을 다 했고 내가 준비한 것들이 이미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것들은 시간이 정리해 줄 것이었습니다. 국책사업 납품 문제, 재무장부에 담긴 불투명한 자금, 공급망 붕괴,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최 씨 가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그 무게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나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건물을 나서니 포항의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그 햇살 속에 서 있었습니다. 포항의 공기, 그 안에 여전히 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냄새는 예전과 달리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나를 누르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도시의 냄새, 이 도시가 살아온 역사의 냄새, 나와는 상관없는 냄새였습니다. 차를 몰아 전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고속도로 위에서 처음으로 라디오를 켰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곡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음악을 틀지 않았습니다. 음악을 즐길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나는 볼륨을 조금 높였습니다. 전주에 도착하자 꽃집 앞에 봄꽃들이 환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나는 차를 세우고 잠시 그 꽃들을 바라봤습니다. 진달래, 개나리, 벚꽃, 저녁이 되어 나는 냉장고 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하 공간의 모니터들, 살아있는 숫자들, 그것들은 내일도 모레도 거기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그냥 꽃집에 있기로 했습니다. 나는 가게 한쪽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전주의 저녁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한옥들 사이로 불빛이 켜지고 골목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저녁,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포항에서 일어난 일들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것은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끝났네. 그것은 끝에 대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5년간의 준비가 끝났다는 말. 이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 철을 쥐고 있던 손을 이제 꽃을 향해 열 수 있다는 말. 나 윤서아는 꽃을 만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다만 이제는 누구의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으로서 꽃을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꽃집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익숙한 향기, 익숙한 공간.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 꽃집이 그냥 꽃집으로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위장막이 아니라 진짜 내 공간으로. 나는 천천히 가게 안을 돌아보며 꽃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물이 필요한 꽃들에 물을 주고 시든 잎을 잘라내고 새로 들어온 꽃들을 정리했습니다. 그 손길이 오늘따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봄 저녁 꽃집에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포항의 쇳냄새도 시댁의 밤 냄새도 지하 공간의 차가운 공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꽃 냄새. 내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가장 먼저 배웠던, 그리고 어쩌면 가장 사랑했던 냄새. 그 냄새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철을 쥔 사람이 마침내 꽃을 놓지 않고 두 손으로 꽃을 아는 그 순간. 그것이 진짜 끝이었고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어떤 끝은 끝이 아닙니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더 깊은 곳에서 다시 살아나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뿌리를 남겨두면 싹은 언제든 다시 돋아납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뿌리까지 뽑기로. 포항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꽃집을 열었고 평소처럼 물을 주고 평소처럼 손님을 맞았습니다. 전화가 여러 번 울렸습니다. 남편 번호, 시어머니 번호, 모르는 번호. 나는 그것들을 모두 화면만 바라보다 끊었습니다.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가 할 말은 이미 포항에서 다 했으니까요.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아침 꽃집 문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최강우 회장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체구, 그 무게감 있는 눈빛. 하지만 포항 회의실에서 보았던 그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그날의 위풍당당함은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늙은 사람이었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처음으로 자신이 작아진 것을 느끼는 늙은 사람. 나는 문을 열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나? 나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들어오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문만 열어두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그가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꽃집 안에서 최강우 회장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거대한 철강 회사의 회장이 작은 꽃집 한가운데에 서 있는 그 모습은 사실 꽤 오랫동안 내가 상상해온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장면이 현실이 되었을 때
나는 예상했던 감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통쾌함도 아니고 안도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내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이제 안다. 나는 카운터 뒤에 서서 꽃들을 정리하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네가 이 집안에서 얼마나 홀대를 받았는지 그것도 이제는 안다. 나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손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장미 가시를 조심스럽게 다듬으며 돌아올 생각은 없나? 그 말에 나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그 눈빛에 어떤 흔들림도 없도록 아버님, 나는 낮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안에서 7년을 살았어요. 그 7년 동안 제가 무엇을 가져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만들었는지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꽃이나 만지는 애, 그게 나였어요. 아버님 눈에도, 어머님 눈에도, 준혁이 눈에도 나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7년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돌아가지 않아요.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더 이상 조용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은 7년 동안 저를 거들떠도 안 보셨잖아요. 식탁에서도 집안 대소사에서도 사업 얘기 한번 꺼낼 때도 저는 그냥 밥 차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이시나요? 갑과 을이 바뀌고 나서야 이제 제가 눈에 들어오시는 건가요? 나는 잠시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저한테 오신 게 사과하러 오신 건가요? 아니면 돌아오길 바라셔서 오신 건가요? 둘 다라면 둘 다 필요 없어요. 최강우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나는 계속했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이름 석자를 제대로 불러주신 적 없으세요. 서아야가 아니라 야였어요. 밥상 앞에서도 명절에도 손님 앞에서도 그게 7년이에요.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 대우를 안 해주는 집에 누가 돌아가고 싶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돌아올 것 같아서 사람을 보내신다거나 대신 사과를 시키신다거나 다시 찾아오신다거나 그러지 마세요. 나는 카운터 뒤로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작하셨어도 모자랐을 말씀들이에요. 저 하나로 족하세요. 최강우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연민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연민이 내 결정을 바꿀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꽃집을 나가는 것을 나는 유리창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그 뒷모습은 작았습니다. 저 사람이 그토록 오랫동안 나를 짓눌렀다는 것이 새삼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작은 뒷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큰 그림자를 들이우는지 스스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 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의 오늘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꽃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춰보겠습니다. 최강우는 왜 직접 찾아갔을까요? 변호사를 보내도 됐고, 아들을 보내도 됐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왔어요. 저는 이것이 사과가 아니라고 봅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며느리를 사람으로 본 적 없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과가 아니라 협상하러 온 것에 가깝습니다. 잃은 것을 되찾으러 온 것이죠. 그리고 서아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사과를 더 잘했다고 해서 서아가 돌아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서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사과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람으로 대우받는 것이었으니까요. 그것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7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습니다. 나는 그 열흘 동안 3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꽃집을 정비했습니다. 오랫동안 다른 곳에 쏟았던 에너지를 이제 이 공간으로 되돌려야 했습니다. 냉장고를 정리하고 낡은 선반을 교체하고 새로운 꽃들을 들여왔습니다. 둘째, 지하 공간을 비웠습니다. 모니터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5년 동안 내 밤을 채웠던 그 화면들을, 숫자들, 지도들, 공급망의 흐름을 보여주던 그 모든 것들을 나는 감상 없이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역할을 다했습니다. 셋째, 노트를 불태웠습니다. 모든 계획이 적혀 있던 그 노트를 마당에서 혼자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번째 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강유진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꽃집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는 물을 주던 손을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앉아. 그녀는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고르더니 천천히 꺼냈습니다. 최준혁 씨가 저를 만나러 왔어요.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했어요. 서아 씨가 가져간 증거들을 무력화하는데 도움을 달라고요. 보상은 충분히 하겠다고 했어요. 나는 그제야 꽃에서 눈을 떼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어요. 당연히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눈은 내가 오랫동안 봐온 눈들이었습니다. 강유진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최준혁 씨가 서아 씨 꽃집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한 것 같아요. 세무 쪽으로, 꽃집 수익이랑 실제 생활 수준이 맞지 않는다는 쪽으로 접근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너지는 사람들은 반드시 반격을 시도합니다. 그것도 가장 더러운 방식으로. 다만 타이밍이 예상보다 조금 빨랐습니다. 알겠어. 나는 짧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강유진은 일어서면서 잠깐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질문 안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계획 안에서 움직였는데 이제 그 계획이 끝난 자리에서 자신은 무엇이냐는 질문.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아. 그 말에 그녀가 잠깐 눈을 깜빡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했어. 너 스스로 서는데 내가 필요하지 않아. 알지? 강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 무언가 촉촉한 것이 지나갔습니다. 나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것이 서로를 위해 더 나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녀가 나간 뒤 나는 꽃집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한 통 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였습니다. 3번 신호가 가고 상대가 받았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이 변호사님. 수화기 너머 목소리가 반갑게 응했습니다. 서아 씨 연락 기다렸어요. 이제 시작할 때가 된 건가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먼저 세무조사 방어 쪽으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2번째로 최준혁 개인 명의 자산 추적건도 다시 꺼내 주세요. 장부에서 확인된 부분 중에 그의 개인 계좌로 들어간 자금 흐름이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있었군요.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최준혁이 반격을 시도한다는 것은 그가 아직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은 내가 아직 꺼내지 않은 패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데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마지막까지 아껴두었습니다. 국책사업 납품 비리와 연결된 최준혁의 개인 개입 증거, 가문의 이름을 뒤에 세우고 그 혼자서 챙긴 리베이트, 그 기록이 강유진이 가져온 장부 안에 있었고 나는 그것을 지금까지 내 손 안에 조용히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꽃집 문을 열었습니다. 환기를 위해서였습니다. 봄 저녁 바람이 가게 안으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나는 의자를 문 쪽으로 당겨 바람을 맞으며 앉았습니다. 노트 하나를 무릎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번에는 새 노트였습니다. 까만 표지, 아직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흰 페이지들. 나는 첫 페이지를 펼치고 잠시 빈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노트에는 이름들이 가득했습니다. 최강우, 최준혁, 공급사 코드, 날짜, 숫자,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제로 변했습니다. 새 노트의 첫 페이지에 나는 딱 한 줄을 적었습니다. 윤서아의 꽃집, 그뿐이었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었습니다. 다른 숫자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름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이틀 뒤 이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최준혁 측에서 건 세무 압박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다급함이 느껴지는 속도였습니다. 사람은 무너지기 직전에 가장 거칠게 발버둥 칩니다. 그것도 내가 알고 있는 패턴이었습니다. 나는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준비해둔 자료 이번 주 안에 제출해 주세요. 최준혁 개인 계좌 자금 흐름건 세무 쪽이 아니라 검찰 쪽으로요. 수학이 넘어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세무가 아니라 검찰이요? 네. 이건 세금 문제가 아니에요. 국책사업 관련 배임이에요. 다시 침묵.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나는 꽃집 냉장고에서 하얀 프리지아 한 다발을 꺼냈습니다. 그것을 깨끗한 화병에 꽂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최강우는 이미 끝났습니다. 시장에서의 신뢰를 잃은 사람은 아무리 오랜 역사를 가져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것은 내가 설계한 것이기도 했지만 사실 그 스스로가 오래전부터 만들어온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준혁은 그는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가문의 보호막이 사라진 자리에서 그가 혼자 저지른 일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직접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심어둔 씨앗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나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나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받을까 말까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학이 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작았습니다. 서아야. 그 두 글자, 그 목소리 안에 담긴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자존심, 후회, 그리고 무언가를 부탁해야 하는 사람의 목소리. 나는 기다렸습니다. 준혁이가 검찰에 불려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거지.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준혁이가 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인연이 있었잖아. 7년인데.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7년. 그 7년이 나에게 어떤 것이었는지 이 사람은 알고 있을까요? 꽃이나 만지는 애. 그 말 한마디가 7년 내내 나를 어떻게 가렸는지, 내가 그 집안에서 얼마나 존재를 지워왔는지, 그것을 이 사람은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아마도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전화를 여기서 끊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는 조용하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7년의 인연은요, 그 7년 동안 만들어졌어야 해요. 지금 와서 인연을 말씀하시는 건 인연이 필요할 때만 꺼내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인연 안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수학이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건강하세요.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카운터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냉정했지만 차갑지는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7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나를 되돌아가게 할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를 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꽃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혼자 온 손님이었습니다. 그녀는 꽃들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기일이에요. 어떤 꽃이 좋을까요?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쪽으로 가서 흰 국화와 하늘색 수국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드리면 어떨까요? 국화는 기억이고 수국은 그리움이에요. 그녀가 꽃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예쁘네요. 나는 꽃다발을 건네며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기일이세요? 그녀가 꽃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벌써 3년이 됐어요. 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그녀의 눈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네, 정말 간절하게요. 어떨 때는 그냥 전화 한 통 하고 싶은데 번호를 누르려다가 멈출 때가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계실 거예요. 살면서 매일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멀리 있어도 오래 못 봐도 곁에 있다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녀가 꽃을 가슴 쪽으로 살며시 당기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곁에 계신다고 여기시면 어떨까요? 오늘처럼 기일 챙겨드리면서 꽃도 가져다 드리면서 그게 대화가 되더라고요. 말은 못하셔도 다 느끼실 거예요. 그녀는 한동안 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꽃집에 들어오길 잘했네요. 꽃만 사러 왔는데 위로까지 받고 가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꽃이 반은 해줬을 거예요.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가며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그 발소리가 골목으로 멀어졌습니다. 그 손님이 나가고 나서 나는 빈 꽃집 안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방금 내가 한 말들이 내 귀에 다시 들려왔습니다. 언젠가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곁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그 손님에게 한 말이었지만 동시에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나도 잃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그 안에서 지워진 나 자신, 돌아오지 않는 그날들. 하지만 그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그 증거였습니다. 잃은 것들이 나를 만들었고 그나가 지금 여기에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카운터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위로는 주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꽃을 건네는 순간 나도 함께 받고 있었다는 것을, 그것이 내가 이 꽃집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손님이 나가고 나서 나는 빈 꽃집 안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기억과 그리움. 나는 방금 그 말을 했으면서도 그 말이 내 안에 남았습니다. 나에게도 기억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 그냥 꽃을 좋아했던 시간.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움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정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리움이 나를 거꾸로 끌고 가지는 않는다는 것.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꽃집 문을 열기 전 나는 문 앞에 놓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봉투였습니다. 받는 사람의 이름도 보내는 사람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들고 안으로 들어와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흑백에 가까울 만큼 바랜 사진. 그 안에는 어린 소녀 하나가 꽃밭에 서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얼굴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였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아마도 5살, 6살 무렵, 전주의 외가 마당에 있던 꽃밭, 그 안에서 웃고 있는 내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이것을 보낸 것일까요? 봉투 안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작은 메모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딱 2줄이었습니다. 이 애가 항상 내 안에 있었으면 한다. 엄마가. 나는 그 메모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나는 엄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꽃집을 잘하고 있다는 짧은 안부 전화만 몇 번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느꼈을까요? 딸이 무언가 무거운 것을 혼자 들고 있다는 것을. 엄마들은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챌 때가 있습니다. 나는 사진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꽃집 문을 열기 전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진을 꽃집 한쪽 선반 위에 세워두었습니다. 어린 내가 꽃밭에 서 있는 그 사진을, 거기에 어울리는 꽃을 하나 옆에 꽂아두었습니다. 노란 민들레였습니다. 잡초라고 불리지만 어디서든 살아남는 꽃, 꺾여도 다시 피어나는 꽃. 나는 그것이 나에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검찰 쪽에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이 변호사로부터 전해졌습니다. 최준혁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었고 국책사업 납품 계약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문의 이름이 아니라 그 개인의 이름으로. 나는 그 소식을 듣고 꽃집 문 앞 계단에 앉아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자신의 속도로.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으로 되었다고. 더 이상 내가 직접 움직일 것은 없었습니다. 씨앗은 심었고
뿌리는 뽑혔으며 땅은 이미 새로운 계절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최 씨 가문에 대한 마지막 연락은 그로부터 열흘이 지나 저절로 왔습니다. 최강우 회장의 법무 담당자가 공식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회사 측에서 나와의 모든 법적 관계를 정리하고 추가 분쟁 없이 마무리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항목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혼 당시 내가 포기했던 재산 분할 중 일부를 다시 지급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아마도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계산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 서한을 읽고 이 변호사에게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거절해 주세요. 돈 필요 없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이유를 전달할까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유 없이 거절이라고 해주세요. 그게 더 분명하니까요. 이유 없는 거절, 설명 없는 단절, 그것이 가장 완전한 끝이었습니다. 이유를 말하는 순간 상대방에게 반론의 여지를 주게 됩니다. 설명하는 순간 아직 이 관계가 살아있다는 신호를 주게 됩니다. 나는 그 어떤 틈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단절, 그것이 내가 원하는 끝이었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꽃집 앞의 골목에는 철쭉이 피어났고 손님들이 조금씩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맞으며 꽃을 골라주고 화분을 만들어주고 가끔 꽃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좋았습니다. 지하 공간을 비운 자리에는 새로운 작업실을 만들었습니다. 꽃 건조 작업을 위한 공간, 드라이 플라워를 만드는 곳, 살아있는 꽃이 천천히 건조되면서 다른 방식의 아름다움으로 변하는 과정을 나는 좋아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변화였습니다.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는 것. 어느 저녁 꽃집을 닫고 혼자 앉아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한참 만에 하는 긴 전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이야기들로 시작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꽃집 이야기,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진 받았어. 수화기 너머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받았구나. 그 꽃밭 기억나? 당연하지. 내가 거기서 꽃 이름 다 외웠잖아. 장미, 코스모스, 채송화. 5살짜리가. 나는 웃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꾸미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알아. 내 목소리 들으면 알아.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선반 위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린 내가 꽃밭에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도 이미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꽃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시작이었고 나의 본질이었습니다. 최 씨 가문은 이제 내 이야기 안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래야 했던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곳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의 냄새가 내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타는 쇠 냄새, 자존심이 눌어붙은 냄새, 그 냄새들은 저 멀리 포항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봄 저녁, 전주의 골목, 꽃집 문 앞에서 나는 오늘 하루 마지막 화분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분홍빛 제라늄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멈춰서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꽃 한 송이가 지나가는 사람의 하루에
작은 점 하나를 찍는 것. 그것이 내가 처음 꽃을 시작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이 이유일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필요 없었습니다. 윤서아의 꽃집. 그 이름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오늘 서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통쾌하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에서 통쾌함보다 더 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아는 단 한 번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꽃을 만지면서 철을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세상이 나를 작게 볼 때 더 크게 소리치는 사람이 있고 더 깊이 파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아는 후자였습니다. 무시당한 7년을 무기로 만든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자유였고 꽃이나 만지는 애라는 말이 오히려 완벽한 위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으신가요? 조용하다는 이유로, 나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가장 멀리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최강우는 끝까지 서아가 왜 그랬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과하러 갔다가 오히려 더 큰 말을 듣고 왔으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게 당연한 겁니다. 7년 동안 보지 않았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볼 수는 없으니까요. 사람은 잃고 나서야 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최강우가 7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바꿔야 했을까요? 그리고 혹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중에 내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은 없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 채널을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와 힐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조용하지만 깊게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